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영감과 실용성을 전달하는 유튜버 오윤경입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모토로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은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저민 하디는 조직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서로는 10배 마인드셋,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총 9권을 발간해 80만 부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퓨처 셀프는 미래의 나를 명확히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심리학 기법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5년 후의 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뇌가 신경 가소성을 통해 실제로 그 목표에 맞춘 습관, 결정, 환경을 재구성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CEO가 되려는 사람은 운동과 독서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핵심은 과거의 트라우마보다 미래의 목표를 설계하고 원하는 자아와 일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퓨처 셀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자기계발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벤저민 하디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7단계 인생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조직심리학자인 저자는 퓨처 셀프, 즉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퓨처 셀프는 현재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퓨처 셀프와 연결될수록 미래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며 현재의 삶까지 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나, 퓨처 셀프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미래의 나를 확장하는 방법,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 7가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하여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 확인하라.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심리학의 변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재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과거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이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 어떻게,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2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하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표나 목적을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슬픔은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불쾌한 감정이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 에너지, 행동의 동력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것 같은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50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인간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래서 전망, 정체성, 미래의 나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테드 강연은 미래의 나를 창조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것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없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리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내면이 더 진화하고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를 좌절시켰던 일들이 사소해 보였다. 지금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전에는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 더해 행동은 더욱 친절하고 관대해졌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할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 고대 스토아 철학 사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는 뜻인데 항상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지금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삶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빅터 프랭클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나에 대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금광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미래의 내가 되어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를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와 함께 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겠는가? 미래의 당신을 염두에 둔다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겠는가? 이 책이 하는 약속.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미래의 내가 볼 때 현재의 나는 금광에 앉아 있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한때 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라고 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아들러 이론은 공동체와 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해 빅터 프랭클은 심리치료와 철학의 경계를 탐구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발표했다. 프로이드와 아들러는 개인 발전의 핵심 측면이 그 사람의 과거라고 강조하는 반면 프랭클은 미래를 강조했다. 프랭클은 발전 이론을 의미치료라고 명명했다.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따온 명칭으로 개인의 발전과 정신 건강의 질은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의미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프랭클은 의사와 정신에서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덕분에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프랭클에 의하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라고 했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프랭클은 수용자들의 목적을 잃자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도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감옥이 됐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적었다.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프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프랭클을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 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겠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닥친 난관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위협 2.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은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 라고 말한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울고 싶으면 울라고 했고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이 경험을 어떤 프레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도와주었다.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다. 현실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슬픔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고돈 리빙스턴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 라고 말했다.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본다. 보통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주로 만든 것이 현재 상황이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프는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정신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분과 미래 목표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고독과 상처를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는 교사가 된다. 가장 힘겨웠던 순간이 삶의 진정한 교훈을 주며 숭고한 일에 전념하게 만든다.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는 변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이 변화로 인한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게 될 때다. 생명력은 내면에 있다.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과거의 어떤 경험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라. 고통에서 교훈을 얻으면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다. 고통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올바른 인식과 감사함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긍정적인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당신은 더는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이 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우리 가족은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준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과거가 어땠든, 현재 모습이 어떻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연민을 느끼고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더 나아졌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두 번째는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과거는 미래를 제약한다. 과거는 의미다. 과거는 스토리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협 3.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짐 론. 피그말리온 효과.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해당 학년을 맡은 교사들에게 한 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학년 초의 학생들의 IQ 테스트 결과 어떤 학생은 IQ가 좋고 어떤 학생은 좋지 않다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슬며시 알려줬다. 학년 말에 조사해보니 예상대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매우 좋아졌으며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은 학년 초에 IQ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교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특별 대우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를 했고 이러한 기대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목표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의해 주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성숙해지면 더욱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한다. 하지만 미성숙 상태에 머물며 있다면 반응적이고 무의식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욕망은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이는 누가 친구가 되는지에도 적용된다.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연설가 지그 지글러는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했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마음 챙김은 자신의 상황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마셜 골드스미스는 트리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현재나 과거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그것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우리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내가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 위협4.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인간은 이렇게 오래 살며 먼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 3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면 상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이다. 댄 셜리번은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폭식과 과소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도파민이 생기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위협 5. 지금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시급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게 된다.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진정한 발전을 하려면 시각을 바꿔 훨씬 더 원대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극작가 메로디스 윌슨은 내일 충분히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즉시 보일 것이다. 댄 셜리번은 우리 눈과 귀는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 라고 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위협 6.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사람에게 공이 돌아간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다. 또는 경기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속세스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라고 말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받으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뜻이다. 위협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성공은 종종 미래의 나를 파괴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다. 비틀즈의 해체는 성공이 성공을 잡아먹는 성공병에 걸린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멸의 길로 간다. 게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낳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 놓은 내적인 조절 장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묵은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돈을 많이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새로 번 돈을 자기도 모르게 모조리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경기장이 무엇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의도적인 연습을 할 때 탁월한 성공을 거둔다. 그러려면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 처음에는 열정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념했다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돈이나 시간 관리,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다. 복잡성을 걸러내 관리하지 못하면 몰입과 집중력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예전처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시간과 주의가 분산되면 명확성과 초점을 잃게 되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만다. 여기까지 파트 1이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유익과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